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무기력하며 우울한가요? 사랑하는 이와 자주 싸우고 후회와 자책을 반복하고 있나요? 뭔가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고 회피하는 습관이 있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의 자존감을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한동안 몸과 마음의 치유를 뜻하는 힐링이 사회의 큰 화두였습니다. 그만큼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힐링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자존감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을 경험하려면 그보다 먼저 몸과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이해는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자인 윤홍균 씨는 2013년부터 개인 블로그를 통해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닉네임이 윤답장이라고 하네요. 요즘은 질문이 너무 많아 충실한 답장을 못하고 있어 답변 자체를 좀 쉬고 계신 듯 합니다만 여전히 블로그를 통해 읽을 거리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2016년에 출간되어 80만 부가 훌쩍 넘게 판매된 이 책 자존감 수업은 저자의 딸들을 위해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을 쓰기로 계약한 후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하면서 응급실에 누워 이렇게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로 깨달은 교훈들을 딸들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읽고 아빠는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하며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방황했던 저자의 어린 시절 경험과 의사로서의 상담 사례가 진솔하게 녹아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경험을 살려 자존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그와 관련된 감정을 의미합니다.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결과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자존감과 흔히 혼동하는 표현으로 자신감과 자만심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내가 하는 일의 난이도를 평가하여 내 능력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개념입니다. 평소 자존감이 괜찮더라도 내가 하는 일의 난이도를 너무 높이 평가한다면 자신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의 난이도를 너무 낮춰서 평가하여 자신감이 지나치게 넘치는 것을 자만심이라 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는 자신의 능력이 남들과 비교하여 턱없이 낮다고 판단하게 되며 쉽게 좌절하거나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자존감이 극도로 떨어질 경우 오히려 자존감 과잉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자존감이 충만하게 보여도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자는 정신과 중독 치료를 하면서 자존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독 치료를 통해 회복되는 과정에는 자존감의 회복이 꼭 필요한데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임을 부정하는 환자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자신의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자존감이 낮을수록 알코올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나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더 쉽게 상처를 받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 심각한 자존감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나의 가치가 남들과 비교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처한 일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사회 구성원이 수만큼이나 다양해진 지금 자존감이 없으면 타인의 인생이 더 좋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을 향해 가다 말고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존감이 없으면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자존감 회복의 첫걸음이자 행복을 향해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물론 자존감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족감 높은 삶을 살려면 평균 이상의 자존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마음의 문제로 여기지만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자존감이란 뇌의 문제라고 접근하고 있으며 뇌가 건강해지면 자존감도 자연스레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존감에 상처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사랑에 대한 결핍을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 직장 동료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존감의 문제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나는 왜 이럴까 라며 나를 탓하는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태도를 버리세요. 미움이나 분노라는 감정을 억누른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여 나의 행동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연스레 발산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괜찮아 라고 나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내 자신에게도 자기 비난 대신 격려가 필요합니다. 후회는 미래형으로 하세요. 내가 왜 그랬지? 가 아니라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자존감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걷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먹고 마시세요. 생각과 감정은 행동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는 행동을 합시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자 해결책입니다. 결과의 원인을 꼬치꼬치 따지며 생각하기를 멈추고 작은 행동이라도 무작정 실행에 옮길 때 나의 자존감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책을 읽으며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프롤로그. 문제는 자존감이다.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중년 의사가 되었다.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 내 강연을 들은 후 인생이 달라졌다고 편지를 보내오는 사람도 있다.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시간이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나를 존중한다. 부모님은 나를 신뢰하고 하나뿐인 형은 늘 나를 지지한다. 총체적으로 무척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어린 시절 나는 유약한 아이였다. 몸은 약했고 마음도 여렸다. 편도선이 자주 부어 결석이 잦았고 걸핏하면 눈물을 보이는 울보였다. 여느 사내 아이들과 달리 장난꾸러기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야무지지도 않았다. 머리는 평범했고 손재주도 없었다. 자신감도 없고 끈기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날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그땐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었다. 웬만하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고 양보가 몸에 밴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타인을 배려하거나 돕고 싶어서 베푼 친절이 아니었다. 내가 하면 망칠 것만 같아서, 나를 믿지 못해서 늘 남에게 기회를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시간은 거침없이 흘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지금의 나에게 상당히 만족한다. 어릴 때와 달리 나의 분별력과 판단을 믿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신과 의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 믿는 것 같다.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직업이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전문의 수련을 받는 동안 좋은 선배와 스승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덕에 성장할 수 있었고 전문의 자격증은 언제나 자랑스럽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의사들이 지독히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의 자살률이 다른 분야 의사들보다 높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의사 아닌가? 그러니 남들보다 행복한 게 당연하다. 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몇 년 전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고 내 이름을 걸고 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미뤄뒀던 숙제 하나를 풀고 싶었다. 바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는 생각이었다. 막상 시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행복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시간을 갖고 기록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변했으며 그런 감정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남기고 싶었다. 고민의 퍼즐이 조금씩 맞춰질 때마다 어김없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신과 차트에 셀프 에스팀이라고 표기되는 단어. 사전적으로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뜻하는 단어. 나는 자존감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됐다. 고민을 정리해보니 내가 행복해진 과정은 곧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을 때는 자존감이 가장 저하되어 있을 때였다. 나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 의과대학을 다닐 때 유급을 당한 적이 있다. 물론 낙방이 처음은 아니었다. 과학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 적도 있고 대학 입시에도 심지어 재수학원 입시에도 떨어졌다. 의과대학 낙제는 그 중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 인생의 경로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가 밀려왔다. 그때 나는 매일 술을 마셨고 담배와 게임에 빠져 지냈다. 후배들과 함께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니 암담했고 스스로에게 창피해서 가족들도 피해 다녔다. 아침이 되면 친구들은 학교로 가고 나는 PC방으로 출근했다. 그곳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면 몰래 귀가했다. 당구장에서 밤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포장마차를 전전하다가 동이틀 무렵 고양이처럼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그 밖에도 수차례 방황과 절망을 거듭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어찌 보면 내 인생은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일으키기를 반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보다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며 뒤처지는 기분, 포기하고 싶은 기분, 중독에 빠져 희망을 놓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돌아보면 자존감을 제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그렇게 힘겹게 지냈나 싶고 자존감이 건강해진 지금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것 같다. 자존감은 행복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자존감의 결과가 곧 행복이기도 했다.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말과 행복해진다는 말은 같은 의미였다. 그래서였을까?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길은 다소 힘들고 불편했지만 기꺼이 견딜 수 있었다. 자존감 문제는 내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불행하다며 나를 찾아오는 대다수는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사람,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 사람,
우울증 환자, 중독자, 죽고 싶은 사람과 그 가족. 이들은 하나같이 자존감 문제를 안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도왔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이자 자존감 트레이너인 셈이다.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많은 이론과 기술을 터득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 자신에게 접목해왔다. 그 결과 마음이 튼튼해졌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또 힘들었던 여러 경험 덕분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며 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됐다. 과거엔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아 암울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일이 꽤 쓸만한 자원이 된 셈이다. 그 모든 과정을 책을 통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체험한 이야기, 습득한 정보를 남들에게 전하기란 쉽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성장담이나 은밀한 사적 세계를 고백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몇 번씩 속 얘기를 썼다 지웠다 반복해야 했다. 또 의사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모조리 털어놓는 것도 선뜻 내키지 않았다. 중요한 정보를 모두와 공유한다는 것이 싫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이 책을 끝까지 써보자고 맘먹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나의 자존감이 언젠간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유지하는 일은 수영과 비슷하다.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중력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긴다. 나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일도 생길 것이고 큰 실수도 할 것이고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지칠 것도 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순간들을 극복할지 구체적인 매뉴얼로 정리해두고 싶었다. 둘째, 나의 가족과 지인들이 인생에 한두 번은 반드시 자존감 위기를 겪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딸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다. 하지만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아직 어려서 등을 핑계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들려주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대로 내 생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생겼다. 그래서 이 책은 딸들에게 들려주는 자존감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이들도 아마 좋아할 것이다. 말로 하면 잔소리로밖에 안 들릴 테니까. 셋째, 어차피 한 번은 정신과 의사로서 하고 싶던 얘기이기 때문이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약간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잠깐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내가 꺼내놓은 귀한 정보를 누군가 몰래 베껴 올릴 때면 깊은 분노가 일었다. 어렵게 얻어낸 지식을 나만 아는 곳에 꽁꽁 숨겨두고 싶었다. 하지만 곧 지식에는 어떤 경계도 없으며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생각인가 말이다. 유익한 정보는 널리 공유될 때 그 의미나 효과가 훨씬 커진다고 믿는다. 이 책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자존감이 무엇인지, 왜 자존감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다뤘다. 많이 듣고 쓰면서도 자존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 3장에서는 자존감이 부족할 때 흔히 나타나는 사랑, 이별,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뤘다. 4, 5장에서는 자존감과 관련된 감정을, 6, 7장에서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구체적 방법을 모았다. 각 장 하위 단락이 끝날 때마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이라는 실전법을 소개했다. 이것만 잘 따라해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존감을 올리려면 평소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묻는 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내가 그랬듯 독자분들도 이 책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접목하고 창작해내며 자존감을 다시 고추 세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윤홍균.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성형외과 광고판에서는
성형수술 전과 후 사진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 광고들을 보면서 전에 이러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한다. 많은 광고들이 그런 식이다. 과거는 어땠고 미래는 어떨지 보여준다.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현재는 빠져있길 일쑤다. 성형수술 장면을 광고로 제작하는 바보는 없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은 다큐멘터리에나 나올 장면이다. 변화를 원하는 건 현재가 괴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고는 현재를 건너뛴다. 과거와 미래에 집중하게 한다. 하지만 현재 없이 미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성형수술은 피가 튀고 엄청나게 아픈 과정이다. 그게 현실이다. 마음의 변화를 겪고 싶다면 자기 마음을 수술해야 한다. 여기에도 약간의 고통과 인내가 따른다. 그런데 그것조차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늘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를 외면한다. 모든 해결책은 현재에 있다. 선생님은 저를 바꿔줄 수 있나요?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면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이런 문의를 받을 때가 있다. 글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다. 미래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늘 하는 대답은 비슷하다. 알 수 없다. 10초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몇 년 후의 일을 자꾸 물어본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세운다. 우선 자기 확신을 통해 불안을 넘기려는 시도가 있다. 마케팅에서도 이 방법을 애용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학원을 다니면 반드시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라고 확언하면서 불안을 찍어 누른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최면 혹은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계속 써도 괜찮다. 그런데 나는 그런 방법을 권하지 않는다.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로 미래를 낙관한다 해도 위기는 거듭 찾아오게 마련이다. 특히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열심히 노력해도 보상을 못 받으면 확신이 흔들린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확신이 들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확신이 곧 성공으로 통하는 길이라고 믿는 것 같다. 물론 확신이 들면 좋겠지만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되겠는가. 애초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기에 확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어떤 해결책이든 결국은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자기 확신이든 자기 최면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안을 해소하지만 결국 현실로 돌아온다. 불안을 누른 학생은 오늘 일과에 매진하고 다이어트 문제로 갈등하던 젊은이는 오늘 운동에 전념한다. 과거로 도망치는 습관. 그런데 미래 불안을 해결해도 바로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엔 과거에 집착하는 쪽으로 도망가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일수록 과거 문제에 집착한다. 왜? 라는 질문은 비난의 뜻을 포함한다고 앞서 말했다. 왜 내가 그랬을까?는 자기 비난이 되고 너는 왜 그랬니? 는 타인에 대한 원망이 된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지만 결국 답도 찾지 못하고 상처만 커진다. 그럼에도 이 질문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왜 바람을 피운 걸까요? 분명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로 후퇴한다. 지나간 인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을 알게 되었으니 충돌이 생긴다. 출장이 아닌 외도를 기억하려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현실 상황에 집중하면 괴로워지는 것도 과거로 도망가는 이유다. 가슴이 아프거나 열이 오르면 과거로 도망간다. 자존감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나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과거로 도망친다. 유치원 시절이 문제였을까?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문제였을까? 고등학교 때 따돌림 비슷한 걸 당한 게 문제였을까? 그렇게 도망친다. 그런데 질문 끝에 도달하는 답은 정해져 있다. 만날 과거에만 집착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내가 너무 한심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스럽고 미래에 몰입하면 혼란스럽다.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 답답하고 미래는 오지 않으니 모른다. 그것이 과거와 미래의 본질이다. 건강한 사람의 머릿속엔 과거, 현재, 미래의 비중이 비슷하거나 현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과거나 미래 문제에 편중되어 있다. 문제 해결은 현재에 더 집중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정신과 의사들이 here and now라고 부르는 원칙이다. 지나간 문제나 앞으로 닥칠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다. 가령 매일 아침 일어나 운동을 하거나 닭가슴살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동안의 일정에서 벗어나 새 생활에 길들이는 작업이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여기에 집중하자고 해도 궤도를 벗어나기 십상이다. 지금 여기란 말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미래 불안으로 가든지 과거로 회피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눈앞에 글씨를 적어 놓아야 한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적자.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고서 그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답은 한 번에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해서 궤도 이탈을 몇 번 겪더라도 되돌아오기 바란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중요해서 잘 해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한 사람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것. 아니지. 프레젠테이션은 미래잖아. 지금 뭘 하고 싶으냐고. 지금은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지. 그런데 지금 준비한다고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또 떨지 않을까? 아니. 그건 미래고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지? 지금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벌써 밤 11시가 되어버렸어. 퇴근 후에 친구랑 영화를 봤거든.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그건 과거잖아.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지금 여기서는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싶어. 그래, 그럼 적어보자. 나는 지금 여기서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싶다. 라고 이 문장을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놔.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거나 과거가 후회될 때마다 바라보는 거야. 그래야 자료 정리에 집중할 수 있어. 현재에 집중하면 문제 해결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득을 얻는다. 그것은 바로 매력이다. 현재에 몰두한 사람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자존감을 높이면서 현재에 몰두할 수 있고 매력도 함께 얻는 것이다. 일석삼조다.